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성관천사입니다. 오늘은 후두염하고 후두종양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 부위라고 뭐 쉽게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목 부위를 또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여기 설골, 갑상연골, 윤상연골 이렇게 연골이 큰 것이 3개 있고요. 갑상연골이 이제 우리 아담스 애플이 나타내는 그 부위거든요. 그 부위고 이렇게 인대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여기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후두를 보면은 여기 성대에 있는 곳이 성문부라고 하고, 그 아랫부분을 성문하부, 윗부분을 성문상부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후두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갑상연골이 있는 쪽에 이제 진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윗부분에 이제 후두개가 있잖아요. 에피그로티스.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넘어갈 때 기관을 딱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상연골 여기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골들에 의해서 단단히 보호되고 있고, 또 성대가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예, 성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성문부를 중심으로 성문 상부, 성문부, 성문 하부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또 그림이 또 이미지가 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입이죠. 입술이고 입이고 코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혀고, 보통 이렇게 넘어가서 해보세요 하면 혀 눌러가지고 이 편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후두개, 그리고 뒤로 식도, 앞이 기관이고, 여기 이제 성대 부위가 있겠죠. 이게 뭐였죠? 갑상연골이었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후두, 뭐예요? 라링스라고 한다. 이렇게 조금 해부학적인 것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두의 기능을 보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코하고 입으로 거쳐서 이렇게 기관으로 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예요? 호흡. 그리고 또 여기 성대가 있어가지고 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제 여기 전해지면서 진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소리가 나오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호흡하고 발성 기능.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식도로 넘어가는 음식물의 통로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두는 호흡, 기도보호, 발성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후두에서부터 이제 음식물하고 식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두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성대잖아요. 아까 성대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진성대라고 볼 수 있고 가성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성할 때는 이제 이게 진동을 일으켜서 밑에 기관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진동을 일으켜서 음성을 내는 거고, 흡기 시에는 이제 이런 모양을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성 시에는 양쪽 성대가 이렇게 맞닿아 가지고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거고,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쉴 때는 멀어져서 공기를 들이마실 공간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대의 어떤 모양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후두염을 가볼게요. 말 그대로 후두염은 후두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후두의 기능이 뭐였죠? 발성하는 기능하고 기도의 어떤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늘 해부생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능들과 구조를 제대로 알면 거기서 벗어난 것이 보통은 이제 질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부생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보통 저학년에서 해부생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이저 과목으로 올라오는데 반드시 이 전공 과목을 할 때 해부생리도 같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마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아마 이해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급성 후두염의 원인을 보니까 뭐예요? 목소리 혹사. 일테면 뭐 야구장 가서 많이 응원을 한다던가, 노래를 많이 부른다던가, 아니면 강의를 또 뭐 하루 종일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매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 시에 동반되거나 단독으로 발생도 하게 되고, 목소리를 많이 쓰거나, 그 다음에 뜨거운 가스, 부식물질 이런 것들을 흡입했을 때
후두염에 걸린다는 거고요. 만성 후두염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위산이 오랫동안 역류돼서 그러니까 후두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염증.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대의 혹사,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되죠.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거요. 하여튼 흡연은 그 호흡기 계통에 하여튼 모든 많은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 나왔죠? 화농성 물질 배액, 위액, 역류 이런 것들. 그래서 역류성 후두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원인이 되겠다. 알코올 중독이나 후두 결핵 이런 것들도 후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기도 감염 있을 때 같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급성 후두염일 때 증상을 보면 일단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목이 간질간질하단 말이죠. 이런 증상이요.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목이 간질간질. 그리고 기침할 때 아니면 삼킬 때 이제 목이 불편해요. 예, 그리고 또 염증이 심해지면 이제 호흡기 폐쇄 증상까지 같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피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원인에 따라서 아주 하이 피버 40도까지 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대에 레드니스하고 부종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두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벌겋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두 전체에 염증하고 분비물 이런 것들이 후두염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삼킬 때 불편하고 또 너무 심하면 숨도 못 쉬겠고 열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대에 발작과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만성적으로는 주증상이 쉰 목소리 그리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인후통 같은 경우는 소아스로아스는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심한 마른 기침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는 이제 용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붉게 아니면 붓거나 또 두꺼워지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성대에 또 만성적으로 후두염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칸디다로 인한 후두염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성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기관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생겼죠. 그런데 만약에 염증이 생긴다면 보세요. 자, 여기도 많이 두꺼워졌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인데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후두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인두염하고 후두염하고 좀 비교해 놓은 이미지가 있어서 갖다 놨는데 이를테면 인두염은 여기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여기가 노말이고 여기가 이제 인두염이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보이시죠? 다른 것이. 그 후두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성대죠. 그죠? 그 다음에 후두 덮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약간 레드니스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스웰링 같은 게 부종이 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두염과 후두염을 또 구분해 놓은 그림이 있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후두염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후두에 염증 생긴 거잖아요. 후두에는 근데 성대가 같이 포함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치료는 염증이니까 어떻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상기도 감염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면은 후두염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호는 일단 원인을 제거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 처방이 있다면 항생제 투여하고요. 또 진통제나 진정제 그리고 수분 섭취는 증가시켜주고 당연히 금연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습도 조절을 위해서 증기를 흡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뜨거운 공기를 흡입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목소리 사용도 자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계속되잖아요. 증상이 쉰 목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계속되면은 이게 암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서 간별 진단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실 쉰 목소리가 나는 것은 후두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성대에 폴립이나 그러니까 폴립 같은 게 있어도 쉰 목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쉰 목소리가 나는 건 후두의 여러 가지 어떤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후두염만, 후두암만
뭐 성대 결절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절, 용종.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쉰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쉰목소리가 왜 나는지에 대한 어떤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후두염에 쉰목소리가 나타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두에 생기는 암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경부암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보통 60에서 70세 때 환자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60에서 70세 되신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암을 보니까 여기 성문부 암이 가장 많아요. 60에서 65%요. 그리고 예후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대 부위에는 림프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드물고, 성대와 관련이 있으니까 딱 쉰목소리가 나타나죠. 성문암, 성문 부위. 자, 그 다음에 성문 윗부분 볼까요? 윗부분은 이제 이렇게 바로 목에서 넘어오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삼킬 때 뭐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또 여기는 림프절이 많기 때문에 아주 림프절 전이가 흔하고 예후는 보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에서 40%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문 하부가 가장 뭐 약간 1% 미만인데요. 여기 기관지랑 가깝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이제 암이 거의 좀 적게 발생을 하는데, 호흡곤란이죠. 그 기관과 가까우니까 호흡곤란이 나타날 거고, 림프절 전이는 흔하죠. 예후는 여기에 생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위가 성문부, 성문 상부, 하부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성대에 있으니까 소리, 그다음에 여기 바로 넘어오는 음식으로 넘어오는 부위니까 뭐 삼키는 연화에 관한 증상들, 여기 밑에는 기관과 가까우니까 호흡과 관련된 증상들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두를 뭐 다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이를테면 후두를 이렇게 다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드러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길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숨 쉴 곳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길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음성이 어떻게 돼요? 기관에서 올라가서 후두로 가서 성대를 이렇게 진동시키면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구조였는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식도 발성 같은 경우는 이건 전기후두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대의 울림으로 소리가 나는 건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 요게 진동을 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전기후두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관 식도로 발성이라는 거는 여기가 여기가 기관이라고 하고 여기 식도잖아요. 구멍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 식도로 발성이 있고, 식도 발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식도에서, 그러니까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식도로 이렇게 나가면서 입으로 나가면서 여기 뭐 괄약근의 어떤 진동 이런 것들로 소리를 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언어 재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두암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이 여러 군데서 우리가 용어로 아주 포괄적으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어 재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후두 환자들에게 이제 언어 재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이제 일단은 원인하고 뭐 패스로지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양성, 비나인과 악성이 있다라는 거죠. 양성에 해당되는 거는 유두종, 결절, 용종 이런 것들이 있고, 유두종은 사마귀 모양, 그래서 수술이나 레이저로 제거가 가능하고, 결절이나 용종은 성대,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을 하죠. 그래서 뉴스에서 가끔 보이죠. 가수들이 뭐 성대 결절이 생겨갖고 수술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을 하고, 이건 이제 비나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리그넌트, 그러니까 악성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리그넌트 튜머가 캔서잖아요. 그래서 상기도 악성 증형 중에서 후두암이 가장 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평평세포암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퍼지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그리고 림프절로 전이가 되지 않는 작은 결절의 후두암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75에서 95%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어떤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죠? 그러니까는 예방하는 것, 그리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생존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예후가 좋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발도 돼요. 그래서 보통 진단 후에 첫 2, 3년 내에 이렇게 재발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후두 종양이 만약에 성대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부 암일 경우는 예후 좋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림프절이 많이 없어가지고 또 전이도 안 되고 이렇게 퍼지지 림프노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이제 예후가 좋다라는 거죠. 예, 성대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리고 후두 종양의 유발 요인을 보니까 자극성 물질, 술, 흡연, 독성 연기, 뭐 매연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후두에 술, 흡연, 독성 연기들의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흡연이에요. 흡연. 50세 이후에 가장 흔한 암이고 남자가 많고, 그다음에 50세 이하는 이거 HPV, 그러니까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뭐죠? 이거 사마귀 일으키는 뭐 이런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이제 백신 접종하고 하잖아, 그죠? 그런 게 이제 이게 인체 유도종 바이러스가 이제 인후두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성기나 이런 데 생기는 어떤 사마귀 이런 거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후두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또 후두암도 일으키더라.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선 노출, 방사선 치료, 성면, 유해가스 뭐 마신다던가 구강위생 불량, 성대의 남용, 망상적인 후두염들이 후두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성공적인 치료의 열쇠라는 거. 그리고 근치적 후두 절제술 하면은 그 캔서 있는 곳의 주변을 다 드러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성과 호흡이 힘들겠죠.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을 보면 초기에 한번 볼까요? 후두암의 초기 증상에서 보면 성문부는 일단 신목소리, 상부는 삼킬 때 인후통, 하부는 예, 막 기도를 막을 때까지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목소리가 나는 이유는 말하는 동안에 종양이 성대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목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요, 페인이 있거나 뜨거운 액체, 오렌지 주스 마실 때 목이 막 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말기 가서는, 그러니까 후두의 기능이 호흡과, 그 다음 뭐죠? 발성과, 그 다음에 연화,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 연하골라 삼키기가 힘들고 자꾸 목에 걸리는 것 같으면 그 아무래도 인풋이 줄어들겠죠. 그럼 살이 빠지겠죠. 전신이 쇠약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 또 호흡곤란이 올 거고 목이 쉬는 발성에 관한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다음 호흡시 냄새가까지 나고 기침할 때 또 피가 섞인 가래 이런 것들도 말기에 가서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암이 성대에만 딱 있잖아. 그러면은 진행과 전이가 느린데 다른 부분을 침범하면 빠르게 자라서 메타가 된다라는 거고 전이 증상 뭐 이런 증상 연하곤란, 호흡곤란, 기침 이제 밖에서 목의 림프절 증대, 페인이 귀까지 퍼지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 종양의 초기, 일반적인 초기 증상, 말기 증상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뭐 대부분 뭐 이렇게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후두의 어떤 기능을 살펴보시고 그것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난다 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사는 뭐 후두경 검사 이렇게 그냥 외래에서 바로 코로 넣든지 입으로 넣든지 뭐 이렇게 검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의사들의 어떤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신 마취 해가지고 이렇게 현수 후두경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관찰하고 바이옵시도 하고 뭐 이런
검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이옵시, 그리고 CT, 뭐 펫 CT, 어디가 이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뭐 암이 있으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뭐 좀 효과적인 치료겠죠. 그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할 거고 표적 치료도 할 거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항암 치료 이런 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박리한다는 레이저 뭐 부분 파샬, 그다음 토탈, 라링젝토미 이런 것들, 그다음 기관절 트라키오스토미 하죠. 우리가 수술할 때. 그리고 근치 경부 절제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두암의 수술법을 보면 보통은 초기에 이제 레이저로 보통 수술을 많이 하죠. 그죠? 하고 이제 환자에 따라서 어디에 캔서가 있냐, 사이즈는 얼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붉게 있는 부분이 이제 제거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성이 이제 보존되는 수술은 이거 뭐예요? 수직 후두 반절제술이요. 그 다음에 성문상 후두 절제술이요. 윤상, 윤상, 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설골, 그 다음에 갑상연골, 그 다음 윤상연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샬 후두 절제술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전절제술이죠. 전절제술 다 이제 리무브 하는 건데, 이렇게 전절제술 한 경우에는 음성을 보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의 형태는 종양의 크기 아니면 위치에 따라 결정을 할 거고, 수술 목적은 뭡니까? 암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체 외모, 이제 가운데 목 부분이잖아요. 외모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행된 후두암 대상자들은 보통 종양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연화곤란하고 영양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위관 영양으로 영양소를 보충하고, 오랜 기간 연화곤란이 예측되면은 수술할 때 아예 위로관을 이제 삽입을 해서 영양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초기에 수술 치료를 거의 다 합니다. 수술 치료를 단독으로 하던가 이렇게 하고요. 1기 때는 보통 수술 치료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2기, 3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병행 치료를 이제 하게 되죠. 방사선 치료나 뭐 항암 치료 아니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초기 진성대 부위에 왜 생기면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예후가 좋고, 또 증상은 목소리 변화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방사선 치료를 진성대 부위 초기에 치료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80에서 90% 정도.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에 또 사이즈 우리가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그러니까 그 캔서를 제거해도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에는 외부 방사선 조사법이 있고, 내부에 이식하는 뭐 브라키세라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전립선암 이런 데 많이 쓰는데, 그 안에 이제 조직 안에 무슨 캡슐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방사선에 들어가 있는 씨앗을 심어 놓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외부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이제 방사선을 쪼여서 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부의 작은 종양은 방사선 치료로 80%를 유지한다는 거 여기 같이 유사하죠. 자, 그렇고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쉰목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연화곤란, 인후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쉰목소리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사라질 때까지 의사소통을 위한 다른 방법, 일테면 어떤 쓰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목소리를 쉬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화곤란이나 인후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생리식염수로 목을 헹구거나 뭐예요? 디페니드라민, 리도카인 이런 것 같은 국소 마취가 함유된 용액으로 입안을 또 헹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피부가 붉게 되고 민감성이 증가하니까 햇볕, 열, 찬 거 이런 노출을 피하고, 난로 된 면도는 금지하시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방사선을 이렇게 후두 종양일 때 쏘이게 되면, 외부에 쏘이게 되면, 아니면 뭐 하여튼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침샘에 우리가 뭐 이하선, 설화선, 악화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강 건조감이 되게 심해진다. 그래서 요거는 입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 건조감이 심해지니까 많은 양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습도를 조절해줘야 되겠고, 껌이나 사탕 이런 것들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은 인공 타액을 써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보완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화학요법하고 표적치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요법도 3, 4단계 후두종양 환자에게 방사선 요법하고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는 뭐 시스플라틴이나 메트트렉세이트, 5FU, 뭐예요? 도세탁셀, 또 이포스파미드, 그다음 블레오마이신,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맞춰서 쓰면 될 것 같고, 표적치료 같은 경우는 말기 후두종양, 말기요. 화학요법 3, 4단계, 그러니까 1단계 수술, 2, 3단계 뭐예요? 방사선하고 수술하고 같이, 아니면 3, 4단계는 뭐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보통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뭐 외울 필요 없고요. 그래서 표적 치료는 말기 후두종양 환자에서 화학요법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해서 암 성장을 중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간호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치료에서 영양요법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영양 상태를 철저히 사정을 해서 위관 영양이나 장관 영양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나오지않아 본미팅, 뭐 다이어리아, 뭐 디텐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관 영양물의 양이나 시간대를 조절해서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관 영양을 거부하는 환자는 세밀히 또 체중을 관찰해 주셔라. 바디웨이트가 너무 로스가 심하면은 환자의 어떤 전반적인 컨디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관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심이나 뭐 삼키는 데 따른 통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식사 전에 항고토제, 진통제를 투여해서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 줘야 되겠고, 그리고 삼키기 쉬운 음식하고 고칼로리 음식 이런 것들 제공하시라. 그리고 식사 시에는 침대머리를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연화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화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흡인의 위험이 없이 삼킬 수 있으면 적은 양의 고형 음식물이나 음식을 갈아서 제공을 하고, 묽은 음료는 또 오히려 우리가 이제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흡인의 어떤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식에 대해서 관찰하라고 되어 있고,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인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간호를 한번 가볼까요? 간호 진단을 보면은 후두종양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간호 진단은 인공기도 및 과다한 점액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관에서 어떤 호흡기에서 그 가래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기침을 하거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후드를 다 제거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상적인 레스피레이터리 트랙트가 이제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래가 이제 잘 배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래서 비효율적 기도 청결을 간호진단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 절개관 연화장애와 관련된 흡인 위험성, 흡입이나 흡인 위험성, 그 다음에 수술 및 통증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그 다음에 지식 부족과 관련된 불안이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술과 관련된 급성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 성대 제거와 관련된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간호진단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대표적인 간호진단을 뽑을 수 있겠고요. 우리 간호의 어떤 목표는 환자가 숨을 잘 쉬게 하고 암이 메타되지 않고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이 없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되고 통증이 없으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신체상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간호의 어떤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에서 보면 일단 건강증진을 우리가 고려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두 경부암이 흡연, 과음, 구강衛생 불량,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등 개인의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위생, 금연과 금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 교육, 그러니까는 어떤 교육과 금연, 금주 프로그램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두 절제술, 그러니까 후두를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절제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우리가 이제 트라케오스토미 해서 기도를 유지해주고 이제 식도는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죠? 뭔가 좀 안정적이겠죠. 숨 쉬고 밥 먹는 것은, 그러니까 식사가 들어가는 것은. 근데 이제 파샬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유지가 더 위험하니까 주의 깊게 하라는 이제 이런 간호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 절제술에는 수술 직후에 45도 이상 반자위, 왜요? 기도 부종을 감소시키고 호흡과 안위를 증진시키기 위함이고, 수술 후에는 기관절개관을 통해서 호흡하지만 이제 부종이 사라지면 이거 제거하죠. 수술 후 이틀부터 구강 섭취가 가능하고 신목소리지만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고, 수술 후 2, 3일까지는 목소리를 내면 안 되고 차츰 휘파람 부는 것부터 이제 허용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수술 후에 기관절개 부위 부종에 가라앉고 또 분비물을 삼킬 수 있을 때, 혹은 기관 절개관을 제거하고 거기 누공이 이제 다 치유가 되면 구강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죠? 요거 기도 유지가 더 위험하므로 예, 잘 관찰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하시에 적절한 조절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기도로 예, 흡입될 수 있다라는 거, 흡입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후두 절제술 환자를 볼까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는 뭘 해야 될지, 수술 후에는 뭘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후두 절제술 환자 간호는 정석적 간호나 뭐 수술 경과 설명, 의사소통에 관한 것도 설명이 미리 다 돼야 되겠죠. 그래서 퍼미션 받으면서 보통은 이제 설명이 될 거고, 수술 전에 뭐 흡인이라던가 기관 절개 간호라던가 음식 먹는 방법, 바이탈 사인 측정은 뭐 저희가 수술 전에 이제 다 해야 될 거고, 이런 교육들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절개관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 의한 호흡법이나 거기 자가간호 방법,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도 언어, 전자 후두기 이런 사용하는 방법 교육이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조그룹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데요. 이 참여는 미리 상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 후 위관 영양을 하게 되며 적절한 시기가 지나면 위관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정상 식사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리메디로 수술 전에 항생제 같은 게 처방되기도 합니다. 뭐 항생제 처방될 때 뭐 여러분 AST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구강위생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뭐 때문에 수술 후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전 교육의 초점은 뭐냐면은 호흡 양상하고 그러니까 영구적인 의사소통의 변화, 이런 것들을 환자하고 가족에게 좀 이해를 좀 시키셔야 될 것 같고, 후두 절제술 후 한두 달이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미각, 냄새 맡는 거, 아니 맛보는 거, 냄새 보는 거, 아니면 목소리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체상과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자가간호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팀간호, 간호사, 의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작업요법사, 물리치료사 등이 이제 같이 콜라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아유, 하다가 또 콧물이 나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한테 콜라보 해서 환자의 어떤, 뭐예요? 그 수술 후에 어떤, 그러니까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오피 간호를 한번 볼까요? 포스트오피 케어는 숨 쉬는 거 하고 또 상처 관리하고 먹는 거 하고 의사소통. 그 다음에 우리 목 부위에 이제 뭐 전체 후두 절제술을 한 다음에 트라케오스토미 이런 걸 하게 될 거고, 또 인공 후두 뭐 이런 걸 또 설치하게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신체상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전체 후두절제술 환자의 간호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요지 상처 관리에 보면은 일단 수술 부위가 만약에 인펙션 되면은 기관을 압박할 수가 있어서 숨 쉬는데 좀 어려움을 초래하겠죠. 근데 BP가 만약에 스테이블해지면은 침상머리를 한 30에서 45도 정도 높여주세요. 그러면 부종도 감소시켜주고 우리 꼬맨 곳 있죠. 슈처한 곳에 긴장을 감소시켜주고 또 배액과 호흡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상머리 올려주는 것이. 그리고 침대들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목 부위에 이거 연골 같은 것이 이렇게 리무브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뒤를 양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봉합 부위를 긴장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머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가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비물 처음에는 그러니까 혈액이 섞인 그런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오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차 양이 감소하면서 이제 장액처럼 변해지겠죠. 그리고 블러디한 피가 나오다가 좀 이제 진해지는 뭐 이런 것들 양상 색깔의 변화를 보이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석션을 하게 될 때 코, 입, 그다음에 기관 절개 이때 하는 카데타는 다 별개로 사용하시라라는 거 있고요. 너무 깊은 곳에 석션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봉합선을 우리 슈처한 곳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 없이 깊게까지 석션하지는 말아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비물을 묽게 하고 기도점막에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심호흡하고 기침을 격리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인 컨트롤은 아스피린이나 프로폭시펜 같은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스피린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혈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어쨌든 진통제를 써라라는 거고 또 환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언어적 방법으로 통증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투약을 해라. 그러니까 통증 사정을 하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으면 뭐 NRS로 하면 되겠죠. 뭐 최고 안 아픈 거 0이에요. 죽을 만큼 아픈 거 10입니다.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이렇게 묻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 통증 척도 우리가 얼굴 표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페이스, 페인, 레이팅 스케일 해가지고 FPRS라고도 하고 그래서 줄여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로 얼굴 표정으로 짚을 수 있도록 그래 사정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 페인 컨트롤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머리나 목을 수술한 환자에게 마약 사용 이거 뭐라고요? 호흡과 기침 억제하니까 주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침이나 가래를 삼키는 것보다는 뱉도록 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편도선 절제술 할 때도 뱉도록 했었죠.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삼킬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니까 침이나 가래를 삼키는 거는 뱉도록 하시고 그 다음 흡인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두경부 기관에 혈관 분포가 많아갖고 브리딩의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관찰해 주셔라. 이제 이렇게 페인 컨트롤을 좀 해주시고 브리딩에 관한 부분도 클로즈 업저베이션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처 관리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압박 드레싱 배액기구를 사용하겠죠. 그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일단 이게 해모박이거든요. 해모박 이 뚜껑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JP 백, 요게 이제 펜노즈 드레인이죠. 그럼 뭐 온도에 따라서 뭐 인서션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오피 사이트에 여기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끝을 집어 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 넣어서 여기로 나오게 이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양을 뭐 매일 이제 나이트 때 카운트를 하게 되겠죠. 비우고 그리고 압을 걸어 놓죠. 그죠? 이걸 압을 걸지 않고 확 열어 놓으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드레네이지 되게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압을 걸어 놓죠. 근데 그 압은 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서전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걸 결정해 주겠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펑션이 잘 되는지 드레네이지가 잘 되는지 뭐 양이 너무 많으면 이건 브리딩의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혈액 양상에다가 장액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24시간 후에는 점차적으로 양이 감소한다라는 거 4시간마다 배액관의 개방성을 확인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부분에 있어서 후두절제술 환자는 수술 중에 비위관을 삽입할 수도 있겠고, 삽입해가지고 장 운동이 회복될 때까지 이제 위 내용물을 배액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위관은 내부 절개부에 가까이 위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장 운동이 회복되면 위관 영양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배변 상태도 이제 같이 사정을 해달라는 거죠. 후두 절제술을 받고 기관 절개관을 갖고 있는 환자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압을 이렇게 상승시켜서 볼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변 상태도 사정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체상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아담스 애플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남성다움의 상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 자아상 어떤 우울이나 신체상 변화, 성생활 문제 이런 것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간호가 같이 동반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남성다운 목소리, 여성다운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를 맡을 수 없으니까 밥맛이 없어지네요. 그럼 뭐,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게 되겠죠. 성대가 없어지니까 말할 수 없죠. 기관, 절개관 또 가운데 턱하니 박아놨죠. 수술과 부종으로 인해서 신체 모습이 변했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자들이 우울해지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무력감과 절망, 또 불안한 예후,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울도 더 심해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후두암 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울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말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기 싫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울해지고 또 뭐 거울을 보니까 가운데 또 뭐 트라키오스토미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리고 싶은데 또 가리지도 못하겠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 혼자 이거 뭘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성 상실, 타인에게 의존하게 돼. 그러면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무력감, 절망, 불안한 예우. 제가 또 제 말은 되지 않을까? 잘 날까? 뭐 이런 생각 등으로 굉장히 이제 우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이제 간호사들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호에서 환자분들이 말을 하게 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간호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환자가 아프다고 표현 안 하면 안 아픈 줄 알고 처치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우울한 거나 이런 것들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 그것에 맞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모셔널 서포트가 돼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서 신체상 및 자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고, 슬픔이나 우울 같은 거는 보통 오피하고서 3, 4일에 가장 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울이 오랫동안 심하게 지속되는 거, 오랫동안 심하게 지속되는 것은 정상 반응이 아니니까요. 이때는 곧 보고하고 자살을 예방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하고 기관 절개관, 비위관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신체상에 정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구강곤주나 피로 이런 것들이 또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성생활에 관한 어떤 성적인 문제도 우리 대상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또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도 사정을 해서 간호중재를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뭐 이런 성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은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전문가와 서로 이제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이제 수술 후 여자 환자는 낙심의 정도가 남자보다 더 심하고 여자가 낙심 정도가 더 심하고 이분들은 분노, 비참함, 무감동, 당황, 우울, 공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위해서 기술적이고 효과적인 정서지지, 기술적, 효과적 정서지지.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되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필요한 간호를 시행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벨 설치를 하고 필기도구를 마련하고요. 글을 쓰는 손에는 IV 이런 거, 우리가 라인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피해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주의점은,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환자가 듣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크게 말하거나, 자, 크게 말하거나,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서 미리 완성된 문장으로 말하거나, 환자가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할 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거,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말 자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요.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그 다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사소통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손짓이나 얼굴 표정이 유일한 수단이 되니까 그들의 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미리 요구를 들어서 해결해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들하고 의사소통, 아니면 의사소통이 좀 힘든 환자분들하고 의사소통할 때는, 신경계에서도 뭐 실어증 환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운동성 실어증 이런 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막 잘라서 뭐 우리가 막 속단해서 막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간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간호 환자 교육이 있는데,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것은 재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수술후 초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비위관, 그 다음에 뭐 기관, 절개관, 간호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제가 또 여기 뭐 기관, 절개관, 간호도 뭐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빼서 닫고 다시 깨우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누공주의, 거기는 매일 젖은 천으로 닦고 누공이 건조하거나 딱지가 입지 않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강세척 분무기로 한두 시간마다 분무를 해주고, 마른 분비물이 있다면 집게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침할 때 다 객담이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화장이나 면도 시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누공을 덮어주는 거죠. 예,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샤워 중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수영은 금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술 중에 잘린 감각신경 말단이 회복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때는 이제 면도할 때 주의하시고, 퇴원 후 시기는 유동식에서 연식, 일반식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근육 긴장도가 식도 완화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근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응급의료진에게 수술로 인해서 호흡 상태가 변화되었음을 알리는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이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과 연기 냄새, 그러니까 트라케오스토미 하고 있으니까 음식과 연기 냄새 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연기나 일산화탄소를 탐지할 수 있는 기구를 세팅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냄새 맡을 수 없으니까 식욕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좀 보이는 거, 시각적인 효과를 좀 해서 밥맛이 좀 나도록 뭐 이렇게 우리가 간호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이제 우리가 환자, 보호자에게 교육을 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재활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보존적 또는 전체 후두 절제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할 능력이 남아 있을 경우에 언어 치료사가 이제 언어 문제를 어떻게 교정할 건가 이런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할 능력이 없을 때는 식도 언어, 뭐 또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전자 후두기, 기관식도 천공, 음성 복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재활, 언어 재활,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호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병원에 가면 당뇨 교실, 고혈압 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환자들 이제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마련되어 있기도 하겠죠. 자, 식도 언어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숨 쉬는 길과 상관없이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뭐죠? 성대를 이렇게 떨어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내는 그런 원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식도 발성은 이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뭐죠? 식도 있고 기도 있고 후두개 덮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입으로 나올 텐데 이제 지금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거를 리무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삼켰다가 다시 트림하듯이 내뱉으면서 말소리를 내는 거. 그게 바로 식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식도 언어인데 이거는 이제 뭐 막을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예요? 굉장히 위생적이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 3명 하면은 뭐 한 명 성공한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하다 안 되면 이제 전자후두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공기를 들이마셔서 식도 위쪽에 보유하였다가 입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단어를 만들어 말하는 방법이고 틀림과 비슷하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 한 번 들이마신 공기로 6개에서 10개 정도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소 쉰소리고 음조가 낮지만 연습하면 부드럽고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분들 말씀은. 근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스가 막 차가지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을 습득하는 데 오래 걸리고 소리의 질이 낮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인생을 다시 찾았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려우나 이제 잘 환자분들을 이걸 잘 훈련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목소리를 찾을 거고 의사소통이 될 거고 그런 대인관계가 가능할 거고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후두기 같은 경우는, 전자후두기는 이제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수술 부위가 넓은 경우에 이제 식도 괄약근의 진동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걸로 진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진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가지고 누르는 동안 입 모양만 말하듯이 움직이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자후두기는 2, 3개월간의 교육과 연습으로도 식도 언어를 배울 수 없거나 처음부터 인위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전자후두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건전지를 이제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기계음. 수술 후부터 바로 쓸 수 있고 기계음인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성관천사님은 매우 좋아요. 사랑합니다. 성관천사님 화이팅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로봇가 말하는 것처럼 단조롭게 성관천 이제 이렇게 맑은 목소리도 아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뭐 유튜브 주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던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식도 천국 음성 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식도에 작은 구멍을 내 가지고 이게 기도 식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기구를 삽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구가 음식물이 숨 쉬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날숨일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 어, 식도를 이제 식도 괄약근을 진동하게 해서 말소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때 말할 때 여기 눌러줘야 돼요. 예, 그래서 말을 시작할 때 엄지로 기관 두공을 막아야만 말소리가 유지가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는데 이걸 잘 배우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음색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구에 이물질이 있으면 말소리 내는 것에 방해를 줄 수 있으니까 청소를 잘 해야 되고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음성 보철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소리를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래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후두 절제술 후에 방사선요법 간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구강건조. 그러니까 이거는 침샘에서 이제 그 뭐죠? 앞에서 좀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구강건조 증상이 매우 자주 발생을 하고 그래서 침분비가 감소하고 진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로칼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침분비를 증가시켜주는 그러니까 구강 건조 쪽에 쓰는 약이죠.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 껌 씹기, 사탕 빨기, 가글, 인공침 이런 것들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구강 건조로 인해서 치아가 손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불소 치료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강점막에 또 염증도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부드러운 칫솔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소금과 베이킹소다가 함유된 따뜻한 물로 하루에 6번 정도 가글링을 하라라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고 얼음 조각을 빠는 것도 통증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는 거 구강청결제 뜨겁고 맵고 신음식은 좀 피해 주시고 피부는 이제 이거 발적 민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고 그래서 면도기 이제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동안에는 여기 처방된 로션만을 사용하고 치료 2시간 전에는요, 어떤 로션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되게 피곤해요. 방사선요법을 받는다던가, 또 케모세라피를 받는다던가, 그러면 아주 그냥 피곤한 거, 요것은 좀 흔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규칙적인 운동을 좀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좀 휴식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지지 체계를 확인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우리의 간호사가 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후두암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후두암의 초기 증상으로 맞는 것은 이게 문제인데 고열에 있다, 쉰목소리가 2주간 지속된다, 쇳빛의 객담, 오후에 미열, 밤에 발한, 객담 배출 시 항상 피가 섞여 나온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쉰목소리가 2주간 지속된다. 여기 이제 후두암, 부분 후두 절제술 받은 지 3일이 지났다. 이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서 전체 후두 절제술을 받은 경우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내용 뭐였죠? 기도 유지였죠. 기도 유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는 그냥 트라키오스토미 해가지고 기도를 그냥 스티블하게 우리 유지시킬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후두암 환자가 목에 이물질이 차 있는 것 같고 연화곤란이 심하다고 호소할 경우 가장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뭘까요?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잘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금식시킨다, 후두경으로 흡인한다, 종이와 펜을 준비한다, 기관절개와 흡인을 준비한다, 우선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자, 이물질이 차 있는 것 같고 연화곤란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목에 뭐가 차 있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삼키지 그러니까는 뭐죠? 넘어가는 게 좀 많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호흡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절개 흡인을 준비하고 만성 후두염이 있는 사람의 증상 중 후두암과 만성 후두염이 있는 사람의 증상 중 후두암과 감별 진단이 필요한 건 뭐였어요? 쉰목소리. 그죠? 자, 후두염 있을 때 쉰목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쉰목소리 나는 것이 이게 후두암 때문인지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엇을 말씀을 드려봤냐면은 후두염하고 후두암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국시가 뭐 엄청 많이 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두암 이거 쉰목소리 증상에 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쉰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이거 후두염이나 아니면 후두암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후두암의 초기 증상이 쉰목소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